안녕하세요. 서정숙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이 코로나가 뭔지 너무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실체보다 이 공포가 더 무서운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뭔가 면역이 답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가 원리를 알면 우리가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러스와 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2017년 7월에 서울 디스커버리에서 썼던 PPT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가지고 슈퍼 박테리아, 슈퍼 바이러스 이런 슈퍼 버그들이 나타나서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PPT에 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이 우스꽝스럽고 좀 과장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2020년 초반부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어쩌다가 길거리를 가면 이 방독면을 쓰고 계시는 분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 현실이 돼버렸구나. 도대체 그것을 이제 영화에도 예견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와 가장 유사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영화가 바로 2011년, 9년 전에 만들어졌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아무도 만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홍콩 출장에서 다녀왔던 아내가 전염병에 이제 걸리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예요. 지금 현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영화인데 이 감염의 그런 위력을 잘 묘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95년도에 아웃브레이크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예견했던 영화였고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감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숨 쉬는 것이 바로 재난이 돼버린 그런 영화였는데 다 죽는 순간에도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항체를 가지고 사투를 벌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면역과 관련되는 이야기죠. 면역이 우리를 마지막에 구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우한에서 기침한 것이 지금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전파력 때문인 거죠. 심장마비로 죽고 중풍으로 쓰러지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본인 혼자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전파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호황기가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3년, 5년, 10년 걸릴 것이 지금은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이제 현대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발달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황기인 거예요. 애취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숙주를 찾아가지고 떠나는 여행이에요.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파력 감염인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의료수학적으로 수치화시킨 것이 바로 이 통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는 지금 2에서 4 사이의 숫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 지금은 3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약간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3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사스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홍역이 제일 랭킹 1위네요. 그 다음에 천연두 이렇게 한 번 걸리면 주변 사람을 다 싹쓸이로 전염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숫자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통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팬데믹은 우리나라 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의 멘탈이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초기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사람들 만나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일이 이렇게 생기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가 점점 마비가 되고, 기침으로 시작했다가 기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 쉬는 것이 재난이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이 이 감염병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들이 이제 행동 심리학으로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리,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염이 됐는데도 증상을 나타나지 않고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4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을 검사를 해놨다고 해서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눈으로 정말 현미경으로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증폭시켜가지고 봅니다. 이걸 유전자를 이렇게 진단 키트하고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한 20번 정도, 30번 정도를 돌려야지만이 이제 코로나19가 형광 물질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검사들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런 진단 기술과 의료 기술에 대한 그 칭찬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고 괜찮은가, 그거를 이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얼마나 감기에 자주 걸리느냐,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얼마나 오랫동안 앓고 낫느냐, 금방 털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고 가느냐, 이걸 보면은 그 개인의 면역력이 얼마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감기와 독감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비슷하게 닮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는 이런 그 유전자가 8가지로 이렇게 조각이 나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에는 특징이 단백질이 2가지가 있어요. 숙주의 세포의 문을 따고 열고 들어가는 단백질, H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숙주 안에서 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숙주 세포를 탈출하는 N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이 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이 2가지 단백질이 서로 간에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 예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H1N1의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신종플루 때문에 타미플루를 처방을 해도 사망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망률에도 보면은 이게 독감 사망률이 0.2%인데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률은 0.05%입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5, 4, 20? 40배가 더 많은 거예요. 신종플루로 죽은 사람이 1명이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40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99.9%, 기저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없었다면
이게 대부분은 자기의 면역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종플루와 이제 비슷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유명한데, 인플루엔자는 근대 이전에는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대유행을 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왜 스페인 독감이냐면 세계 1차 대전에서 이렇게 발병이 된 건데, 전염병이 돌아서 병사들이 죽는다. 그것은 적군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병이 걸려서 그게 다시 프랑스군에게 옮겨가고 다시 스페인한테 갔는데, 그때까지는 시시하고 있다가 스페인에서 이걸 기사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5천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멸한 겁니다. 1차 대전 미국 군인 사망률의 80%가 전쟁이 아닌 이런 독감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병사의 10배가 많은 사람이 독감으로 죽은 겁니다. 총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파워가 전쟁에서는 미생물을 무기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약속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균들은 내 연구에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하고 탄저균, 이런 것은 연구하지 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중세 유럽 휩쓸고 갔던 패스트, 흑사병과 버금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패스트. 누구나 지금 딱 걸리면 다 죽게 생긴 무시무시한 병이잖아요. 병사들을 잃는 것은 너무나 전력을 이렇게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에 응해서 살아남으면 사면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62명의 죄수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환자의 폐를 갖다가 떼가지고 이 조각을 눈, 코, 입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심하게 기침하고 막 토하고 이런 그런 오물들을 죄수들의 목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을 딱 앞에다 놔두고 그 얼굴에다 대고 기침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결과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 것 같으세요? 아주 재밌게도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다 살아남아서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면역력인 거죠.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이 다 있습니다. 다 죽는다 하더라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리고 이 죄수는 어차피 죽을 몸이었는데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 사람을 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겠다.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 때는 백신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근데 이 스페인 독감, 그 신종플루와 똑같은 비슷한 것이 바로 이 1976년도에 유행했던 돼지독감이었어요. 이때 전염병이 도니까 무서워서 이제 포드 대통령이 백신으로 예방 접종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돼지독감은 생각만큼 퍼지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독감보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길리안 바르 신드롬 부작용으로 인해서 미국이
치렀던 그 보상금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백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모든 정답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 정답은 내 몸 안에 있는 백신, 네, 면역인 것입니다. 독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감기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율이 더 많이 있습니다. 30에서 50% 정도가 리노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10%에서 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감기를 앓으면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사스 메르스가 지나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번째 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삼형제 말고도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친숙한 바이러스예요. 그것은 왜 뭐냐,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앓고 나면 낫는다라는 감기죠. 근데 사스, 메르스, 코로나는 이 삼형제는 동물에서 사람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인 거예요. 변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백신이 없습니다. 근데 사스 때도 이것을 막 백신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스가 소멸이 됐다고 그래요. 소멸이 되고 나면 제약회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약들을 써요. 그게 RNA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에이즈나 조류독감 여기에 썼던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것을 백신을 쓰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죽을 수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제약회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신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몸 안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는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운처럼 이렇게 생긴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에 유전 물질이 유전 정보가 있다고 해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숙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이제 유전 변이가 생기면서 우리가 조류에도 이제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서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변이가 돼 버려서 이게 사람에게도 동물이 앓던 그런 바이러스를 앓게 되는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근데 지금 코로나도 이제 박쥐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미국 네이처지에서는 이제 박쥐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스 때도 이제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가서 그게 사람한테 온 겁니다. 메르스는 과일 박쥐에서 낙타로 갔다가 그게 사람에게 온 것이죠. 근데 왜 하필 박쥐인가? 왜 박쥐일까요? 이걸 박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도 종이 가장 많대요. 20%,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많은데 자기 몸 안에 130가지의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 인수공통, 사람과 같이 걸리는 그 바이러스도 60종이 있다고 그래요. 박쥐는 굉장히 면역체계가 웃긴 게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체계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어떤 성질 때문에 이 박쥐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박쥐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기침을 했을 때 애취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애취할 때 이게 공기 중에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비말이라고 그러는데 분비물, 침방울이 뛰는데 이게 아주 작은 침방울이 뛰면서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말 안에, 침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떠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CDC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는 3에서 6피트 정도 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m에서 2m 정도 기침하면, 애취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1, 2m 안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좀 가까이 있는 거는 좀 그렇죠. 근데 5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은 그렇게 가고, 5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애들은 이게 비말 핵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어로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둥둥 떠가지고 훨씬 더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게 약 30m까지 간다고 하네요. 공기 중에서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상기도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기침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미세먼지보다 바이러스는 더 작아요. 그런데도 이제 황사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유효한 이유가 이런 비말액 속에서, 비말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방울을 이렇게 막아내는 것이 예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기침을 통한 바이러스만, 감기를 통한 이런 바이러스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침인 거죠. 감기를 나타나는 이런 게인데, 호흡기를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 대 인간 그 접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목이나 진드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을 통해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헤르페스가 우리 몸속에 그 세포 안에 이렇게 딱 있다가 우리 면역이 낮은 틈을 타가지고 헤르페스가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는 간 속에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마귀를 만드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를 만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전파력 때문에 지금 호흡기를 통한, 기침을 통한 이런 그 전파력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인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전염되는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있고, 우리 몸 안에는 헤르페스 같은 거는 전 세계 성인의 한 80%는 다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몸속에 잠복돼 있다가 이게 면역이 낮아진 빈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막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입가에 물집이 생기고, 막 대상포진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방어 무기는 바로 면역력인 것이죠. 면역력. 지구상에서 가장 센 창이 바이러스인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 인류를, 정말 유럽의 인구를 순식간에 3분의 1을 싹쓸이 한다든지 전파력과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한 것은 바이러스가 단연 1등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센 창이 바로 바이러스고,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바이러스는 특징이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발견된 것만 4,000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유전자 유형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달리고, 어디를 숙주로 삼느냐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성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세균도 내게 숙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습니다. 기침, 애취하는 것은 숙주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인 거죠.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면역이 답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하고 막 검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방역은 개인의 면역력인 거죠. 개인이 튼튼해서 살아남는 것이 제일 좋은 방역인 것입니다. 면역은 말 그 자체가 역병을 면한다. 돌림병, 전염병을 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면역력인 것입니다. 우리 침입자를 막아내는 그 힘이 면역력인데, 우리를 침입하는 침입자들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가 우리 인간의 몸을 침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침입자를 이렇게 막아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부분, 독소라든지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천적으로 면역 체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실존한 인물인데 버블보이라고 미국에서 12살까지 살다가 간 소년인데 면역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공간 속에서 살균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살균된 공기를 불어넣어서 살다가 12살 골수 이식을 받다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죽었습니다. 후천적으로 면역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에이즈인 거죠. 우리가 면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그 풍선을 쓰고 멸군실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 무서운 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걱정이 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면역 체계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침입하는 이 슈퍼버거들은 이제 세균하고 제일 센 창이 바로 바이러스잖아요.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아주 작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놈이 그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미생물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균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몸에 기생해서 숙주 삼아서 그 숙주의 영양분을 싹 빨아먹고 도둑질해서 전파를 해가는 거죠. 그걸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감염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이를 일으키고 세균도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얼굴을 바꿔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고 어떤 그 부분의 전파력과 독성이 막 증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이런 것들이 막 요즘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점점 세지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면역력도 점점 세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침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바로 1차 방어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부하고 점막, 우리 코로 들어오는 이제 코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인데 피부가 면역기관이라고 느낌이 잘 오지가 않죠. 하지만 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피부에도 우리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쫙 버터 발려있듯이 쫙 깔려 있으면서 얘네들의 침입을 이제 막아내기도 하고 지키고 있어요. 피부 보호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눈물이라든지 그 속에서도 이것을 세균들을 죽이는 이 물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났다, 전쟁에서 부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피부가 열리면서 이 바깥에 있는 세균들이 쉽게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부상으로 죽는 것보다 이 감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감염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입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이 음식 속에서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균이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침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딱 방어를 해요. 침샘의 IgA 항체가 얼마 72%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바로 침에서 초등으로 이렇게 딱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2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초장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딱 들어오는 얘네들을 이렇게 항체로서 이렇게 막아내는데 이게 위로 들어오면은 위산에서 그 강한 염산이 박테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뻥 뚫린 관이죠. 이것을 GI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점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점막의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그것이 이 점막에서 이제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력이 1차적인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 호흡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오나 코로 들어오나 이거는 상기도에서 다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온 놈은 굉장히 그나마 바이러스 중에서도 침입자들 중에서도 똘똘한 놈들이죠. 근데 그게 들어왔을 때 2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바로 이 피 속에 있습니다. 피 속에 있는 이 백혈구가 하는 것인데 1%의 백혈구가 우리 몸의 군대 조직인 것이에요. 피는 물 반 고기 반이에요. 그래서 물이 50%, 혈구가 50%, 반반인데 45%의 혈구 중에서 적혈구가 44%고 백혈구는 1%가 되는 거예요. 이 1%의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키는데 이 백혈구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전체적으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백혈구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거. 네, 그거 기억하는 면역을만 면역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면역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과립구 면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립, 즉 알갱이가 톡톡톡톡 이렇게 백혈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알갱이 과립이 톡톡 쏘면서 우리 면역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는데 밤새서 시험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입안이 헐고 뾰루지가 나고 그래요. 그게 바로 과립구가 톡톡 터져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번 학기 시험 끝나고 다음 학기 시험을 볼 때 안 나느냐? 한번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또다시 나죠. 그래서 이 과립구 면역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요. 이게 의외로 면역계의 전체의 60%,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60에서 70%의 면역을 이 과립구가 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30% 정도가 림프구 면역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한 번 당한 적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라는 림프구 면역이에요. 교감신경이 막 화가 내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과립구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밸런스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과립구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림프구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면역이 이제 우리가 한 번 당하면 기억했다가 바로 2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T림프구, B림프구, T세포, B세포가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진화된 세포가 바로 T세포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인간이 원시적인 동물일 때 적이 외부에서 침입해오면 우리 몸이 막아내요. 그러면 저 적은 다시 센 놈이 돼서 다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그 몸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내놔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B림프구는 이제 바깥에서, 세포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탁 총을 쏘서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적들도 영리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잡히는구나, 총을 맞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세포 안으로 쏙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진화된 것이 바로 T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T세포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내 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내 세포가 적에게 감염이 됐는지 오염이 됐는지 아닌지도 알아내는 이중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더블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T림프구가 이것을 탁 알아내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진화를 하면서 복잡하게 발달이 됐는데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는 이게 살면서 이렇게 싸워 나갈 수가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들의 면역은 어떻게 그걸 싸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은 장밋빛이 아니고 핏빛인데, 이 핏덩어리가 이 무수한 적들과,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려면 처음에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아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준 섭리가 뭐냐면 바로 엄마가 아기한테 이 면역의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정보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초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싸워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면역은 인지하고 반응하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빨리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적들을 잘 기억해 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군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면역은 인지하고 반응하고 기억한다. 면역이 도대체 뭔가? 그랬을 때 이 면역은 인지한다. 인지한다는 뭐냐면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인지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구별하는 것이 틀려요. 암세포가 증가를 하는 것은 이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대응하려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되겠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면역세포가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혈구가 골수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흉선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내 세포인지 아닌지. 그래서 흉선의 그런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가슴에 T세포라고 하는데 흉선에서 자란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이죠.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교육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흉선사관학교가 50이 되면은, 나이 50대가 되면은 학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백혈구는 계속 태어나도 어디 가서 학교에서 교육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하부터 우리가 모든 발병률이 다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지하고 반응한다. 반응한다 것이 사람마다 면역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한다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느냐. 자, 이거는 쉽게, 사이토카인은 뭐냐?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대화하는 언어예요. 즉,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세포에게 어떻게 하라고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감염이 됐을 때 보조 T세포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가에 따라서 감염을 막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결핵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감마 인터페론을 분비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분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결핵을 잘 이겨내더라는 거죠. 결핵으로 다 쓰러져 죽어도 이것을 분비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다. 이 뜻이죠. 즉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이 딱 사이토카인만 가지고 측정을 하고 봤어요. 트랜스펙타를 복용한 다음에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감마 인터페론만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적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죽여라. 나가서 빨리 죽여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초등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 그래서 보조 T 세포에서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T 세포가 뭐냐면 아까 가장 마지막에 진화된 가장 똑똑한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보조 T 세포입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폐렴구근이 혈관 내로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보고를 딱 하면 이 보조 T 세포가 명령을 내려요. 킬러 T 세포를 이제부터 동원하겠다. 빨리 나와서 처결하라. 라고 띵동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림프절에서 대기하고 있던 킬러 T 세포들이 척척척 나와가지고 빨리 쳐부시는 거예요. 킬러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빨리 쳐부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조 T 세포를 제가 면역세포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T 세포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전략이 완전 틀려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면역 IQ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그게 바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죠. 그 의학적으로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면역세포에도 간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의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식세포, 마이크로파지가 암세포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 암세포가 혈관으로 전이가 돼서 다른 곳으로 퍼져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 이거를 발견하고는 완전 패닉이죠. 충격.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나를 지키는 아군이야? 아니면 적군 편이야? 근데 우리 군대 내에도 간첩이 있어서 우리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적이 잘 침투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간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면역 IQ는 이것을 배신하지 않도록 잘 해야지만이 되겠죠. 누가 배신하는지도 잘 알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잘 관리 감독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역은 세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을 쉽게 6.25 전쟁에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나라 군인, 국군 빼놓고는 다 죽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1차 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우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도와주러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면 연합으로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는 북한군, 중공군, 군복에 빨간 딱지를 붙인 애들만 죽여라. 걔네들만 찾아서 죽여라. 그것이 바로 2차 방어입니다. 이게 바로 스나이퍼와 같은 이런 그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치산이 지리산에 숨어 들어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 지리산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세포성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이 됐으면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총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 가서 총질을 한다든지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게 바로 알러지,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잊지 말자 6.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런 6.25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면역인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점막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흉선이 얼마나 튼실한가도 재고 여러 가지 백혈구 수치도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낮게 되면 감염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 NK 세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자연 킬러 세포, NK 세포의 수와 활동성을 측정하는 것도 우리가 면역력을 측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 충분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
굶고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은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영양이 부실하면 더 많은 감염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소가 많아도 우리가 그 쓰레기 치우느라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입니다. 면역력 증강을 하는 물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 나왔는데 많이 봤던 것이 여기 있구나. 이게 보는데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면역력에 굉장히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문헌이 쫙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항산화제가 이제 있어요. 왜 항산화제가 면역력을 높이느냐? 우리가 활성산소가 있고 이제 독소가 있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먼저 치우느라고 여기에 더 먼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과 싸우는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바깥의 일을 집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이런 것들을 항산화제를 잘 먹어주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 B, C, D. A는 점막의 면역을 좋게 하는 것이고 B는 에너지 비타민이고 C가 바이러스 면역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건강하더라도 혈중에 피 속에 비타민 D 레벨이 낮으면은 감염이 잘 걸린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준을 높여야 감염이 잘 걸리지 않는다. 미네랄이 전반적으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연이죠. 초유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이게 인도에서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질병 치료에 초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초유를 어떻게 알았을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초유 안에 트랜스펙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초유를 항생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초유 속에 있는 항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굉장히 높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포도당이 여러 개 쭉 연결된 다당류입니다. 탄수화물인 거죠. 1941년도에 이제 효모의 그 벽에서 불특정 면역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불특정 면역이 뭐냐면 빨간 딱지가 있는 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빼놓고 다 공격하는 것을 불특정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효모 벽에서 추출한 고분자 다당류를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합 형태에 따라서 알파 결합을 하면 알파글루칸, 베타 결합을 하면 베타글루칸. 근데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베타글루칸이라는 거예요. 그게 버섯에서 추출하는 것이고 빵이나 효모 추출, 맥주, 효모 추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을 가지고 나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딱 갖추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바로 전투, 항상 대기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은 브라질에서 장수하는 마을에서 이렇게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았을 때 이 아가리쿠스 버섯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해진 건 뭐냐면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항암, 면역 치료를 할 때 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사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고 올리브 잎이 굉장히 이게 보니까 세계 최고의 항미생물질이랍니다. 대단하죠? 항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죽일 수 있는 이게 올리브 잎이라는 거예요.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라는 뜻인데 겨울에 벌레의 유충에서 이제 기생해가지고 얘도 기생충인 거예요. 유충에 기생해가지고 그 유충의 영양분을 싹 다 빨아먹은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싹처럼 그 버섯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효과를 내는 면역 증강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이타케 버섯, 잎새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버섯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논문과 이게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버섯의 무게하고 똑같이 은으로 바꿔줬다고 할 정도로 귀한 버섯입니다. 이것이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백혈구하고 항체 자체가 단백질인 거예요. 주성분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 에키네시아는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썼던 그 감기약이라는 거, 만병통치약으로 썼던 것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그 나무의 수지를 모아다가 채집을 해서 자기 침을 섞어가지고 이게 한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인 거예요. 그게 흉선을 도와준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이 증강이 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면역력의 증강이 되느냐?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군인이 하는 일을 굉장히 더 군인의 명령을, 군인이 하는 언어를, 그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분비하는데 어떤 분비를 잘 하게 만드느냐,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 높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다 높이긴 높이는데 이게 10만큼 올리는지 100만큼 올리는지 1000만큼 올리는지는 각각 수치가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면역 IQ를 빌려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하고 새도 감기를 앓고 낙타도 감기를 앓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앓고 있는 그런 병들보다 동물들은 훨씬 더 많은 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싸움의 그런 전력이 남아있는 이 면역의 기록의 정보, 면역의 IQ를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소의 초유하고 인간의 초유가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제 위해서 남겨주는 이 그 트랜스펙타를 우리가 인간이 빌려서 쓸 수 있는 면역 렌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초유를 먹어서 면역에 대한 정보를 받고 우리가 면역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에 아까 정답이 나와 있죠. 개인의 면역력이 최고의 방역이고 문제 해결의 답인 거예요. 백신도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백신, 최후의 방어력이 되는 것이죠. 이 면역력이 튼튼하게 있다면 스페인 독감에서 보듯이 다 죽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면역력인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 IQ를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 최후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역력을 잘 챙기시면서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 죽는 거 아니니까 면역이 튼튼하면 대부분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그 스트레스와 불신 이런 것들을 너무 공포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잘 이겨내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